10장 도전의 심리학.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리스의 여러 국가들을 정복했다. 그리고 기원전 334년에는 보병 3만 명과 기병 5천 명이라는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진군을 시작했다. 바로 페르시아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의 동방 원정은 단지 정복을 위해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동방 원정에 군대뿐만 아니라 학자와 역사가, 천문학자들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어느 역사가는 알렉산더 대왕은 처음부터 무제한 원정을 벌일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알렉산더 대왕의 처음 의도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원정의 결과는 이 역사가의 주장대로 무제한 원정이 되고 말았다. 무제한 원정이 되었다는 것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도 끊임없이 동쪽으로 진군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원정이라기보다 탐험에 가까웠다. 마치 알려지지 않은 땅을 탐험하는 사람처럼 그는 부하들이 반대하는데도 결국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이르게 되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도 수많은 유럽인들이 미지의 세계를 찾아 나섰다. 아버지와 삼촌을 따라 중국 원나라 시대의 캄바룩, 지금의 북경을 방문했던 마르코 폴로를 비롯해 1488년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에 도착했던 바솔로뮤 디아스, 1492년 인도를 찾아 나섰지만 기대와 달리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1498년 인도에 도착했던 바스코 다가마. 비록 필리핀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와 동행했던 250명 중 18명이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젤란 등 인류의 역사는 탐험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 탐험과 도전의 초기에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은 땅이나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살 수 있는 다른 땅을 찾아 나섰고 이들의 피땀 어린 노력은 결국 세계 지도를 완성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탐험과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극한의 기후 조건에 도전하여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기 시작했다. 북극을 최초로 탐험했던 미국인 피어리, 남극에 최초로 도착한 노르웨이의 아문센과 간발의 차이로 아문센에게 뒤진 영국인 스콧,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지구상에는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되자 인류는 지구 밖으로 눈을 돌렸다. 미국인 암스트롱은 최초로 달에 간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탐험한다. 지구 밖을 탐험하기 시작한 지 반세기도 되지 않았고 인간이 가본 곳도 달이 전부이니 이제 당분간 인간은 지구 밖 세상을 탐험하고 도전할 것이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남극을 향해 출발했던 두 남자의 경쟁과 도전 이야기를 통해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지 그들의 심리를 탐험해보자. 도전, 남극 탐험대, 아문센과 스콧. 1910년 초 두 탐험대가 남극의 중심으로 통하는 광대한 얼음바다 위에 기지를 세웠다. 이들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남극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도착해 조국의 국기를 꽂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아문센과 스콧이었다. 1910년 6월 해군 대령 출신인 스콧이 동료들과 함께 남극 해안에 상륙했을 때 남극 최초의 탐험가가 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갖춘 듯 했다. 물론 특별 주문 제작한 모터가 달린 썰매가 고장이 나긴 했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시베리아산 조랑말이 준비되어 있었다. 탐험 준비는 비교적 순조로웠기에 남극 정복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이 멀지 않은 곳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문센은 사실 북극 탐험을 준비했지만 미국인 탐험가 피어리가 북극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목표를 남극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그는 스콧이 남극 탐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리에 남극 탐험을 빠르게 준비했다. 남극 해안에 도착한 다음에 그는 자신보다 조금 먼저 도착한 스콧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이제 남극을 향한 세기의 경주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스콧이 시베리아산 조랑말을 데리고 온 것과 달리 아문센은 알래스카산 개를 데리고 왔다.
아문센은 상태가 아주 좋은 게 52마리를 골라 썰매를 끌게 하고 4명의 대원들과 남극을 향해 출발했다. 때는 1911년 10월 19일. 생존과 탐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음식만을 실은 썰매는 빙봉을 거침없이 가로지르며 나아갔고 11월 21일에는 남극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고원 끝에 도착했다. 아문센은 마지막 속력을 내기 위해 개 18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도살해서 눈 속에 묻었다. 만약 탐험에 성공해서 무사히 귀환할 때 개들을 훌륭한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제 노르웨이 탐험가들 앞에 남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완만한 평원이었다. 날씨도 그리 나쁘지 않았기에 이들은 쉬지 않고 달렸다. 마침내 12월 14일 남극점에 도착했다. 혹시 경쟁자인 스콧이 먼저 도착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땅을 밟았다는 기쁨보다 경쟁 상대인 영국인들을 제쳤다는 기쁨이 더 컸다. 아문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 오게 될 스콧을 위해 편지를 남겼다. 약 한 달 후 아문센 일행은 무사히 기지로 돌아왔다. 대원들과 개들은 모두 건강했고 날씨도 순탄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이용하려던 식량 창고를 그냥 지나치는 여유까지 부렸다.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으며 날씨까지 좋아서 99일 만에 아문센은 3,000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개에게 썰매를 끌게 한 것이 딱 맞아 떨어졌다. 노르웨이 탐험대가 남극을 떠나고 있는 동안 영국 탐험대는 크레바스를 지나느라 고전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극한의 추위를 잘 견딜 것이라고 예상했던 조랑말들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했다. 살아남은 말들도 힘을 못 쓰자 스콧은 700km 정도 왔을 때 말을 도살했다. 이제 스콧과 일행은 썰매를 직접 끌어야 했다. 배고픔과 추위를 이기면서 생사를 건 탐험을 해야만 했다. 12월 22일 남극점까지 240km 정도가 남아 있었다. 마지막 행군을 위해 스콧은 최정예 대원 4명을 선발했다. 이미 260km를 행군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리는 멀지 않게 느껴졌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추위와 배고픔은 너무도 견디기 힘들었다. 2달 반 동안 갖은 고생을 한 끝에 1월 17일 영국 탐험대는 남극점에 거의 도달했다. 그런데 멀리 언덕 같은 검은 물체가 보였다. 허허벌판인 남극 대륙에 언덕이 있을 리는 없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다. 제발 그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그것은 바로 아문센이 버려두고 간 텐트였다. 노르웨이 국기가 꽂힌 텐트 주위에는 사람과 개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었다. 목숨을 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스콧은 다른 대원들을 격려했다. 그리고는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을 들고 형식적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한다. 무려 1300km나 되는 거리이다. 출발할 때는 목표와 꿈과 희망 그리고 조랑말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니, 그들의 피곤한 육체와 허탈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 몇 주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짧은 남극의 여름이 끝나고 있었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 없었다. 하늘이 도운 탓일까? 처음 며칠 동안은 행군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다. 어깨 너머로 부는 바람이 썰매를 밀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행을 덮치고 짧아진 가시거리 때문에 대원들은 한참을 멈추어 있기를 되풀이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날은 더욱 추워졌고 식량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결국 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스콧과 남은 대원 2명은 죽을 힘을 다해 걸었다. 3월 21일 그들은 큰 폭풍을 만나 행군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더 전진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날씨가 좋아지리라는 희망도 없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작은 텐트 안에 누워있는 것뿐이었다. 스콧의 일기는 3월 29일에 멈췄다. 폭풍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날마다 우리는 불과 18km 떨어진 캠프로 행군할 준비를 하지만 여전히 천막 밖의 상황은 최악이다.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버틸 것이지만
나는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슬프지만 더 이상은 아무것도 쓸 수 없을 것 같다. 남극의 대결, 아문센과 스콧 중에서 8개월 후 구조대가 이들을 발견했다. 아무도 못 말리는 무한도전의 심리. 탐험과 도전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례는 비단 스콧만이 아니었다. 살아서 돌아온 사람보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단지 우리들이 살아서 돌아온 사람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알지 못할 뿐이다. 왜 이렇게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사람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 너무나 위험해서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일수록 도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924년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을 앞두고 있던 말로리는 어느 강연에서 당신은 왜 위험하고 힘들며 죽을지도 모르는 산에 갑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산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는데 이 말은 지금도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불멸의 명언으로 남아있다. 말로리가 이 말을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받자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수많은 탐험가들이 목숨을 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유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명언이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는 탐험가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탐험과 도전의 대가가 돈이나 명예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실제로 돈이나 명예를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탐험가들은 말로리처럼 도전 자체를 즐긴다. 돈이나 명예, 아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준다고 해도 탐험과 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도 처음에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을 죽이기 위해 추격을 시작했지만 다리우스 왕이 죽은 뒤에도 동쪽으로 계속 원정을 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대항해 시대에 바다로 나선 수많은 사람들도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탐험을 했다. 왕실의 후원을 받기는 했지만 왕실이 이들을 선발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탐험하기 위하여 왕실의 후원을 얻어냈다. 물론 마르코폴로 이후 동방에 관심이 커졌고 이슬람 상인들을 통하지 않고서도 인도의 향신료를 얻을 수 있다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돈을 목숨과 바꿀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탐험가가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한 방법으로 동기를 사용한다. 동기란 사람 안에 존재하는 힘으로 뚜렷한 목적이 있는 행동을 시작하게 하며 그 행동을 유지하게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의 원인이 되는 힘을 말한다. 사람에게는 어떤 동기가 있을까? 일부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동기에는 생리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있다고 한다. 생리적 동기란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한 동기로 예를 들자면 배고픔, 수면, 성, 모성 따위를 말한다. 사회적 동기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동기로 권력, 유친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동기 이외에 제3의 동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제3의 동기란 다른 말로 본유적 동기라고도 하는데 이는 생리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설명한다. 생리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란 바로 자극 추구 행동이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오르거나 번지 점프를 한다. 그리고 놀이공원에서는 심장을 쿵쾅거리게 하는 놀이기구를 탄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자극적인 놀이기구를 아주 즐거워한다. 왜 사람들은 보상이나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극 추구 행동을 하는 것일까? 만약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다면 이는 사회적 동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즐거워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자극적인 활동이 몸을 흥분시키기 때문이라면 이는 생리적 동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생리적 동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자극 추구 행동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자극 추구 행동은 사회적 동기와 생리적 동기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동기인 본유적 동기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자극 추구 행동으로 나타나는 본유적 동기를 잘 보여주는 실험을 예로 들어보자. 1951년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해브는 남자 대학생들 2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일당 $20, 지금의 $100 정도를 준다는 조건이었다. 이들이 실험에서 해야 할 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것이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누워있다가 졸리면 자고 화장실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때가 되면 밥도 준다. 다만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실험실은 외부의 모든 자극을 차단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참가자의 눈에는 반투명 고글을 씌워서 시각 자극을 차단했고 윙 하는 소리를 들려주어서 청각 자극을 차단했고 손과 발은 큰 통에 넣어서 촉각 자극을 차단했다. 사실 완벽하게 자극을 차단했다기보다는 자극을 줄였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 해브 박사는 이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자극을 박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그래서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일당 $20를 제시하면서 며칠이든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라고 했다. 보수는 그에 따라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이 실험을 너무 쉽게 여겼다. 왜냐하면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단지 누워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모두들 어리둥절하면서도 즐거워했다.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며칠 푹 잠이나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실험에 참가한 대가로 받은 돈을 어떻게 쓸지 들떠 있었다.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잠을 잤다. 잠에서 깨면 공상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졸리면 다시 잠을 잤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참가자들은 지루해했고 몹시 불쾌해했다. 물론 화장실은 갈 수 있었다. 밥을 먹어야 할 때가 되면 연구자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실험실로 가지고 들어왔다.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원한다면 화장실을 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누워야 했다. 누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며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적막함 그 자체였다. 처음에는 공상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상에 사로잡히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다시 어두움과 적막함이 되풀이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이 셋째 날을 넘기지 못하고 실험을 포기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실험이 끝난 뒤에도 얼마 동안 사물을 집중해서 보지 못하기도 했고 환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편하고 아무런 갈등이 없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마도 현재 겪고 있는 일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에게는 자극이 필요하다. 사람은 자극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너무 심한 자극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자극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적절한 수준의 자극을 받아야 사람들은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적절한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의 경적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10층 건물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창백해진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속력으로 자동차 경주를 즐기며 어떤 사람들은 맨손으로 100층의 건물을 기어서 올라가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언가에 도전하는 이유는 바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이다. 우리 모두는 자극을 추구하고 있다. 단지 극한 상황에 도전하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을 탐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자극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하더라도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도전한다.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차라리 죽더라도 잠시나마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아문센은 있고 스콧은 없다. 아문센과 스콧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위치에서 남극 탐험을 준비했다.
아문센은 스콧보다 한 달 먼저 남극점에 도착했고 무사히 돌아왔다. 하지만 아문센보다 먼저 남극 탐험을 준비한 스콧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아문센은 성공하고 스콧은 실패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아문센이 날씨 덕을 보았다면 스콧은 악천후 때문에 고생했다. 남극의 여름은 아주 짧다. 물론 여름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여름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략 한두 달 정도 기온이 약간 올라가고 폭풍이 잠잠해지는 정도다. 연평균 기온이 영하 55도 정도인데 가장 추울 때에는 영하 70도이고 가장 따뜻할 때에는 영하 30도라고 한다. 아문센이 남극을 향해 처음 출발할 때는 강추위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극은 따뜻해졌다. 하지만 스콧의 경우에는 달랐다. 스콧은 아문센보다 한 달 이상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출발할 때에는 따뜻했지만 예상과 달리 험한 길을 만나면서 남극에서 돌아올 때에는 강추위와 싸워야 했다. 그렇기에 대원들은 결국 보급품 창고를 겨우 몇 킬로미터 앞둔 지점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운송수단이다. 많은 사람들은 남극점에 도전한 아문센과 스콧의 대결을 가리켜 알래스카산 개와 시베리아산 조랑말의 대결이라고 한다. 아문센은 썰매를 끌 운송수단으로 알래스카산 개를 골랐고 스콧은 시베리아산 조랑말을 골랐다. 아문센의 선택은 탁월했다. 개들은 아주 건강해서 썰매를 잘 끌었다. 반면 스콧의 시베리아산 말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둘씩 죽기 시작했다. 결국 살아남은 말들은 출발한 곳에서 불과 700km 떨어진 지점에서 도살했다. 이때부터 스콧 일행은 썰매를 직접 끌어야 했기 때문에 체력을 다 써버렸다. 스콧은 인간의 의지를 확고하게 믿었다. 그는 직접 썰매를 끄는 것이 진정한 탐험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스콧은 처음에는 시베리아산 조랑말만을 운송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나름대로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는데 바로 모터가 달린 썰매였다. 체인을 다한 이 썰매는 남극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모두들 예상했다. 모터 썰매를 잘 사용한다면 상당히 높은 고도는 물론 어쩌면 남극점까지 썰매를 타고 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남극점을 향해 출발하기 전 아문센은 스콧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때 스콧이 준비한 모터 썰매를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 썰매는 많은 사람의 기대와 달리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들고 남극까지 힘들게 공수해온 모터 썰매 3대 중 한 대는 빙하 계곡으로 떨어져 버렸고 나머지 2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썰매가 고장났을 경우를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썰매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부품도 공구도 준비하지 않았다. 스콧의 판단착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아문센은 남극점을 향해서 출발할 때와 또한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음식과 각종 보급품을 보충할 창고를 3곳에 설치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아문센과 대원들은 부족함 없이 탐험을 마칠 수 있었다. 심지어 음식이 부족하지 않아서 돌아오는 도중 창고 한 곳을 그냥 지나치기도 했다. 반면 스콧은 보급품 창고를 한 곳에만 설치했다. 스콧과 그의 일행이 죽은 곳도 이 창고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만약 그들이 창고에 도착했다면 모두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문센과 스콧은 베이스 캠프를 떠난 지 60여일이 되어서야 남극점에 도착했고 돌아오는 길도 비슷하게 걸렸음을 고려할 때 그들의 여정은 무려 100일이 넘는다. 이렇듯 100일이 넘는 긴 탐험 기간 동안 스콧이 준비한 보급품 창고는 오직 한 곳이었다. 아문센은 어렸을 적부터 극지방을 탐험하고 싶어 했다. 실제로 그는 노르웨이에서 멀지 않은 북극점을 정복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북극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었고 항해사와 선장 자격증을 땄으며 에스키모의 생활 방식을 체험하면서 철저히 대비했다. 또한 스키 타는 법과 개들을 다루는 방법도 배웠다. 그는 자연을 정복하기보다는 적응하려고 했다. 그러나 스콧은 모든 것을 현지에서 해결한다는 전략과 즉흥성으로 가득 찬 자의식과 영웅심만 있었다.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강한 군인 정신이면 충분히 남극을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남자다움과
강철 같은 의지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남극 탐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기간이 4년이었는데도 그는 스키 타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고 남극 탐험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도 준비하지 않았다. 스콧은 자신이 그동안 사용해오던 영국 해군의 장비와 물품을 남극으로 가지고 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역사는 비록 아문센과 스콧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지만 이들과 생사를 함께한 다른 대원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아문센과 스콧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내놓았을까? 특히 남극 탐험에 실패한 스콧의 대원들은 그가 엉터리로 탐험 준비하는 것을 보고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보급품 창고를 하나밖에 세우지 않았을 때 대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자신들의 생명과 관련된 일인데 대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여럿이 합쳐 IQ 100. 탐험과 모험은 보통 팀을 짜서 도전한다. 제 아무리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전략을 짤 수 있는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탐험과 모험을 할 수 없다. 아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팀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각 분야에서 최고 실력자들이 모여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때로는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여서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목숨을 건 탐험과 도전에서는 아주 작은 판단 착오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스콧이 이끈 탐험대는 최고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탐험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을까?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집단사고라고 한다. 집단사고란 결속력이 강한 집단에서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무시되고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사고 양식이다. 많은 사람들은 집단의 결속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각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일수록 성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단 사고가 아주 위험할 수 있음을 스콧의 탐험대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집단 사고에 대한 연구는 케네디 대통령의 피그만 침공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피그만 침공 사건이란 1961년 4월 17일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1,300여 명을 쿠바 남부의 피그만 해안에 상륙시켜서 쿠바를 침공한 사건이다. 미국은 이 침공을 계기로 쿠바 민중들의 봉기를 유도해서 카스트로 정권을 몰아내고 자본주의 국가를 수립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미국의 기대를 단 1%도 채워주지 못하고 완벽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초강대국 미국이 작은 나라 쿠바 침공에 왜 실패했을까? 먼저 미국은 망명한 쿠바인들을 이용해 쿠바 민중들이 봉기하도록 하는 계획을 짰다. 쿠바를 침공한 뒤 이들로 하여금 쿠바인들이 봉기하도록 부추겼으나 막상 쿠바인들은 카스트로 정권에 호의적이어서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의 실패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국의 정보력은 쿠바 군대를 아주 형편없는 군대라고 얕잡아 보았다. 하지만 쿠바 군대는 아주 빠르게 대응해서 미국이 침공한 지 나흘 만에 완벽하게 미군을 막아냈다. 이 사건은 미국의 항복 아닌 항복으로 끝이 났으며 미국이 침투시켰던 100여 명은 죽고 1200여 명은 포로가 되고 말았다. 1962년 쿠바는 5천만 달러 상당의 식품과 의약품을 받는 조건으로 포로들을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피그만 침공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실수로 남아있다.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정보력과 군사력, 조직력을 가진 미국이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백악관의 참모진들도 이러한 실수를 한다. 그렇다면 집단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집단사고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대안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난다. 집단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결속력이 필요하다. 강한 결속력은 만장일치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결속력이 강하면 집단에 대해 애착이 많아서 한 집단이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반대 의견이 차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의 분위기를 계속 좋게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간다. 특히 이것은 위계적인 집단에서 잘 나타난다. 집단의 결속력이 좋고 위계적이라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더욱 어렵다. 다음으로 집단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시를 아주 잘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지시를 잘하는 지도자는 위계적인 집단의 특징이기도 하다. 지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지도자라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그만 침공을 결정했던 백악관의 참모회의를 떠올려보자. 백악관의 참모들은 자신들의 일생 중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며 그래서 자신들이 속한 참모 집단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형성되어 결속력이 아주 강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안한 쿠바 침공 계획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음껏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 계획이 국방부나 CIA에서 나왔을 법한데 이럴 경우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이니 다른 참모들이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는가? 증거가 있어야 반대할 수 있는데 마땅한 증거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두 남극 탐험대에게 집단 사고를 적용해보자.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탐험을 하는 대원들이 서로를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느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탐험 중 난관을 겪을 때마다 대원들은 서로를 위하고 믿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강한 믿음이 없다면 목숨을 건 탐험에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겠는가? 반대 의견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도록 만드는 강한 결속력을 가진 집단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문센과 스콧은 달랐다. 스콧은 해군 출신답게 대원들이 언제나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혹시 대원이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 부하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했다. 스콧은 1911년 9월 10일 남극점을 정복하기 위한 최종 계획을 대원들에게 알렸다. 11월에 출발해서 다음해 3월 중순에 돌아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3월은 남극지방에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위험했다. 스콧은 오로지 남극점을 정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불타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 대책도 없이 행군 일정을 계획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스콧의 이런 계획에 반대하지 않았다. 대원들 역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들은 스콧의 의견에 반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아문센은 스콧이 가져온 모터 썰매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마치 스콧이 모터 썰매를 끌고서 당장이라도 남극점을 정복해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스콧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남극점을 향해 출발할 계획을 세웠다. 가능한 일찍 출발해서 중간 지점에 이글루를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날이 조금 풀리면 남극점을 향해 출발하자고 대원들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대원들은 토론을 벌인 끝에 그의 제안을 거부했다. 날씨가 아직 풀리지 않아 너무 춥고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이때 아문센은 대원들의 반대 의견을 듣고 계획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는 결국 1911년 9월 11일 남극점을 향해 출발했다. 하지만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혹한을 만나자 아문센은 전진하지 않았다. 자신의 고집보다는 다른 대원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결국 아문센과 대원들은 다시 기지로 발길을 돌렸다. 아문센은 자신의 명령과 판단에 다른 대원들이 무조건 복종하기를 바라는 지도자는 아니었다. 대신 지도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되 모든 팀원들이 중요한 결정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대원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비록 화가 나기는 했지만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본 후에 대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이것은 성공을 향한 집단의 결속력을 더욱 강하게 했다. 희망이 없으면 도전도 없다. 남극점에 가까이 갈수록 영국 탐험대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은 바로 첫 번째로 남극점에 도착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 도착하느냐의 문제였다. 영국 탐험대가 그동안 생사를 걸고 싸웠던 눈보라나 혹한보다 더욱 끔찍했던 것은 노르웨이 탐험대가 어쩌면 자신들보다 먼저 도착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남극점을 향해 걸어갔다. 1912년 1월 17일 드디어 스콧과 대원들이 남극점에 거의 도달했을 때 멀리 검은 물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아문센 탐험대가 남기고 간 노르웨이 깃발이 나부끼는 텐트였다.
혹시나 했던 걱정이 현실이 되는 순간 온몸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아문센보다 34일 늦게 남극점에 도착한 스콧은 너무도 실망스러웠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여왕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다. 스콧은 텐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문센이 남기고 간 편지가 2통 있었다. 친애하는 스콧 대장님, 아마도 당신이 우리 다음으로 이곳에 도착하는 최초의 인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에게 이 편지를 국왕 호콘 7세에게 전달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합니다. 만약 우리가 텐트에 남긴 것 가운데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사용하십시오. 건강하게 귀환하시길 바랍니다. 로알 아문센 올림. 남극의 대결 아문센과 스콧 중에서. 사실 오래전부터 남극 탐험을 준비해온 스콧에게 아문센의 도전은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그것도 남극에 도착해서 알게 되었으니 그 충격은 굉장했을 것이다. 또한 스콧은 아문센의 이야기를 전부터 들었으나 그가 알고 있던 아문센은 북극을 탐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극에서 아문센을 만난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경주가 펼쳐졌다. 목표는 남극점이고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았다. 먼저 가는 사람이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세기의 경주는 시작되었다. 전 세계인들의 관심은 남극으로 향했고 스콧과 아문센은 남극점을 향한 탐험이 아니라 목숨을 건 경주를 펼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스콧은 진정한 탐험가로서 도전하기를 원했으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경쟁은 피할 수 없었기에 그가 그토록 바라던 남극점에 도착했을 때 충격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다. 엄청난 충격과 허탈한 마음은 그에게서 의지를 빼앗아가 버렸다. 스콧과 대원들은 남극점의 첫 정복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정신과 의사 프랭클은 유태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중 수용소 생활을 했다. 그는 수용소에서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 나치는 가스실에서 유태인의 육체적 생명을 빼앗기 전에 이미 수용소 생활을 통해 유태인의 심리적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 많은 유태인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살아서 수용소를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삶은 고통이었고 죽음이었다. 이러한 심리적 좌절감은 그들을 병약하게 만들었고 죽음을 너무도 두려워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랭클은 끝까지 살아남아 결국에는 수용소에서 해방되었다. 프랭클은 동료들이 모두 죽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의미를 부여했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프랭클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한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령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더라도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극한의 상황에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이다. 남극점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위기와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문센과 스콧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남극점에 대한 의미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문센은 자신의 희망대로 남극점에 최초로 도달한 사람이 되었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주 즐겁고 기뻤다. 하지만 스콧은 자신의 노력과 고통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힘이 빠졌고 낙심했다. 그가 처음부터 염려했던 일, 즉 아문센이 먼저 남극점에 도달했다는 끔찍한 상황을 확인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스콧이 보급품 기지를 겨우 몇 킬로미터 앞둔 지점에서 쓰러지고 말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그들이 너무 쉽게 포기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지만 스콧의 마음은 이미 좌절과 포기 상태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내려고 애를 써도 힘이 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려고 해도 옮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암 환자가 기적처럼 회복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키운 것이다. 현실에 근거한 희망이 바로 기적을 가능하게 한다. 많은 탐험가들은 극한의 상황을 맞아 목숨을 잃었다. 물론 그 원인은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잘못과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삶의 의미를 알고 있는 한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 그 의미를 잃으면 삶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아문센과 스콧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리학 들여다보기. 최적의 각성을 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야 재미있다고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회전 목마를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은 회전 목마는 시시해서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롤러코스터 같은 것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기 때문에 타는 것은 꿈도 못 꾼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마다 적정 수준이라고 느끼는 자극 추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최적 각성 수준이라고 한다. 최적 각성 수준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ADHD 아동들이다. ADHD란 과잉 활동 및 주의력 결핍 장애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은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과도한 활동량을 보인다. 단 10초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주위의 시선을 끈다. 또한 이 아이들은 한 가지 과제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잘 잊어버리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ADHD 아동들을 둔 부모는 아주 힘들어한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혼도 내고 때리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할까? 초기에는 이 아이들의 신체가 지나치게 각성, 흥분되어 있다는 데 착안해서 진정제를 주었다. 신체가 진정이 되면 아이들의 과잉 활동이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진정제를 준 아이들의 과잉 행동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심해졌다. 그래서 반대로 아이들에게 흥분제를 주었다. 그랬더니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던 아이가 얌전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바로 최적 각성 수준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람마다 적절하게 느끼는 각성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회전 목마만 타도 최적 각성 수준에 도달하지만 어떤 사람은 롤러코스터를 타야 도달하는 것처럼 말이다. ADHD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의 경우는 바로 이 각성 수준이 아주 높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충분한 각성이 되지만 이 아이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부모에게 혼이 나야 아이들은 충분히 활동했다고 느낀다. 결국 ADHD 아이들은 높은 신체의 각성, 흥분을 추구하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정제를 주었으니 몸은 더 진정이 되고 아이들의 목표치는 더욱 높아진 것이다. 반대로 흥분제를 주었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신체가 흥분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목표를 이룬 것이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마다 모두 다른 기준이 있다. 가장 좋다고 느끼는 각성 수준이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다.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조금 더 평화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